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아이구야, 요즘은 왜 상해 시내 중심에서 상해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서도 상해 방언을 듣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상해의 문절주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북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재개발로 철거돼서 길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상해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여기 봐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텅텅 비었어요. 박도, 안도 전부 비었어요. 이쪽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적지는 않은데 정작 소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요즘 상해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식당의 손님도 점점 줄고 있고 연초만 해도 다들 상해를 사랑해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짐 싸서 떠나고 있어요. 제 가게에 자주 오던 커플 손님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혀 안 보이길래 전화해봤더니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상해에서 월급 6천 위안은 보통인데 월세 2천 위안, 차량 할부 3,500 위안, 둘이 합쳐도 매달 통장은 텅텅 비고 외식은 꿈도 못 꾼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비 하향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젠 10몇 위안짜리 패스트푸드가 젊은이들의 생명줄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요즘 느끼지 않으셨나요? 상해의 인구가 점점 줄고 거리의 생기와 온기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는 절강 육교입니다. 서포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양옆의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밤이 되면 이 일대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조용하고 스산해집니다. 번화했던 백년 상해탄, 이젠 인적마저 사라졌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하강하면서 국제적인 대도시 상해의 화려한 이미지도 점차 빛을 잃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이 썰렁해졌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활력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해 시민들이 삶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심지어 도심 중심가에서도 예전처럼 북적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일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 80만 위안 대출이면 매달 상환이 2천 위안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빌리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3에서 5년, 10년이 지나도 원금 갚으라는 말도 없고 예금 목표는 진작에 다 채웠는데 대출 목표는 도저히 못 채우겠어요. 힘든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은행도 진짜 어렵다니까요. 요즘 상해 쪽 은행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예금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대출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와, 이거 상해 시내 버스예요. 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길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던 이망입니다. 도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이망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2번 구역입니다. 건설 노동자들 외에는 사실상 다른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이건 점심시간 식사 시간대의 도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망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시각은 벌써 오전 9시 15분입니다. 저는 택시를 몰고 있고 현재 남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차량인데요. 앞을 보시면 텅텅 비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을 뿐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손님 한 분 더 태우면 바로 퇴근하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산에 있는 한 쇼핑몰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뒤쪽에도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보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근처는 타운하우스 지역이고 저쪽은 고층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 앞쪽도 역시 타운하우스 지역입니다. 이런 곳인데도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많은 상해 시민들이 지금 상해의 여러 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어렵고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 길거리에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심 한가운데의 인기 상권조차 소비 붕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평소에는 북적이던 대로변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점포들이 썰렁하고 한산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도 자세히 보면 80%에서 90%는 그냥 구경만 할 뿐 소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임대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한 컷으로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전부 임대한다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임대 중이에요. 간판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제가 감히 예측해보건대 상해에서는 아마 60%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올해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 제 말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로 말하겠습니다. 예전에는 5명이 8그릇의 밥을 나눠 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도 배고플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10명이 2그릇의 밥을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해의 상업거리를 한번 보세요. 가게 양도 공고가 곳곳에 붙어 있고 영업 중인 몇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의 소비는 점점 더 하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 필수품 외의 지출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은 상해에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쇼핑몰에는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한산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간 걸까요? 요즘은 정말로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건지는 아무도 모르네요. 혹시 고수님들 중에 분석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일선 도시인 상해에서 올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카메라를 따라 함께 걸어가 보시죠. 상해에 와서 일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전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라면 가게조차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면 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손님 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상해 부동산 시장은 올해 확실히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해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산한 건지 아니면 이전한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폭스바겐의 안정 공장이 하나 문을 닫았고 지금은 폭스바겐 남경 공장도 폐쇄된 상황입니다. 또한 토토와 야쿠르트도 생산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양질의 공장 부지가 많이 비어있다는 점이고 나쁜 소식은 그 공장들을 임대하려는 기업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전 인터넷에 제가 패가망신한 인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180만 위안짜리 가게도 철거하고 싶으면 그냥 철거했고 1년 동안 무려 6개의 가게를 모두 폐업했습니다. 가게 하나하나 모두 정말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설계하고 인테리어 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처음 철거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가진 모든 노력과 온 마음, 경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막 요식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1시 30분, 이미 점심시간대입니다. 이 거리 한번 보세요. 유관 전통 음식과는 불도 안 켜져 있고 손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사람이 없고 세 번째 가게는 사장님이 방금까지 가게 앞에서 멍하니 영상만 보고 계셨는데 여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게는 문을 닫았고 다섯 번째 사연 간식점도 손님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게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거리 전체가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양고기 요리 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아마도 한 건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사 상황 속에서 이 사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는 걸까요? 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는 요즘은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버겁다며 내년치 임대료를 미리 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 옆 가게 사장님들도 요즘 하는 말이 내년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할지 아니면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상해 시민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길을 걷고 있어도 혼이 빠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 월급이 겨우 몇천 위안에 불과한데 주택대출은 천문학적인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제 침체의 압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집값 대출, 차량 할부금 갚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구조조정과 해고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월급이 끊기고 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이 이제야 피부로 느껴집니다. 세상에, 요즘 오프라인 매장 장사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요? 저는 지금 상해 민항 애금해 근처에 있는데요.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는지 직접 보시죠.
어떤 가게들은 오픈을 하지도 않은 채 폐업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늘 상해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넘게 운영되던 대형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해의 중고 주택 시장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가격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한 번씩 가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입니다. 만약 상해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30% 더 하락한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산층은 곧바로 파산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기업들은 당연히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혼 사태도 잇따라 발생할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집값이 계속 떨어지길 바라시겠습니까? 들으셨나요? 요즘 상해에서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건물주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은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겨우 맞추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참지 않게 된 거죠. 건물주에게 직접 말합니다. 임대료를 30에서 20%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계약 안 하고 나갑니다. 라고요. 섬선암로 이곳은 정말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매출이 고작 100위안밖에 안 됐어요. 저희 가게 위치를 한번 보세요. 맞은편에 있던 스타벅스가 문을 닫고 나서부터 이 일대 손님 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꽤 큰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바로 옆 가게 사장님도 장사 그만두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가게는 10월까지만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은 정말 많이 침체돼 있어요. 이 분위기 아시겠죠? 상해에 올라온 지 7년째 되는 학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제가 이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해의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랑 양가의 모든 자산을 쥐어짜서 겨우겨우 계약금만 마련했어요. 그것도 저희 나이보다 더 오래된 낡고 허름한 집을 산 거고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일해서 번 돈만으로 차 사고 집 사는 꿈을 이루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의 급여 수준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상해에 오면은 월급이 기본이 1만 위안은 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짜리 일자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해의 현실입니다. 상해의 경제 상황은 참혹합니다. 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히 국경절 황금 연휴가 끝난 이후 많은 업계의 사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던 관광 명소들, 1인 미디어에서 이름을 떨쳤던 핫플레이스들조차 지금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연휴가 끝난 뒤에 하나같이 하소연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졌다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번화한 거리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당신 가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없대요.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고랑소라면 원래 사람이 많아야 정상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네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 배를 탔고 7시 50분쯤 출항해서 8시 30분에 고랑소에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그냥 산책하듯 둘러봤습니다. 인구 14억에 중국의 인구 320만 명의 의용인데 예전과 비교하면 가게 안에도 밖에도 정말 사람이 없네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강은 인구가 41만 명이나 되는데 가게 안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 올해 정말 대거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우리 청강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관광이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하더니 어딜 가도 10,000원이라고들 하더니 막상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비어있네요. 전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 텐트들도 전부 비어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향산낙원의 워터파크.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었어요. 지금 한낮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놀이공원 안에도 사람이 없고
워터파크에는 겨우 아이 2명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망가셨고 물건들도 전부 다 치워졌습니다. 병원에 와서 촬영을 하려 했는데 이미 문을 닫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스콘이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의 대형 체인마트가 폐업했습니다. 이곳은 샤먼에서 가장 한산한 거리입니다.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고 가게들은 전부 장사가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값이 하룻밤 사이에 그램당 60위안이나 떨어졌어요. 이거 마치 예전에 830위안에서 730위안으로 순식간에 떨어졌을 때랑 똑같지 않나요? 올해 들어 하루 낙폭으로는 가장 심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산이 쑥 줄어버렸습니다. 이 1000g짜리 금괴 한 덩어리, 어제까지만 해도 100만 위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94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아마 곧 93만 위안 선도 깨질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진짜 금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에 저는 그램당 990위안에 금을 매수했는데요. 그때가 거의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금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했고 결국 제 평균 단가를 990위안에서 970위안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쯤이었나 그 이후로는 금값을 아예 안 보고 5, 6일? 거의 일주일 정도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을 먹다가 문득 시세를 봤더니 금값이 890위안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그램당 거의 100위안이 빠진 거죠.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손해를 보더라도 팔자. 어차피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손해긴 하지만 이 추세라면 내일, 모레 더 떨어질 테니 어느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면 괜찮겠지. 아니, 다시 안 사도 돼. 일단 떨어졌으니 손절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걸로 충분해.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건요. 제가 매도한 지 딱 2시간 후에 다시 봤더니 금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896위안까지 회복했더라고요. 결국 저는 최근 몇 년간의 최고점에서 금을 샀고 그 최저점에서 금을 팔아버린 셈이 됐습니다. 10월 27일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 선마저 붕괴되며 불과 일주일 전 고점 대비 약 9% 급락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대출로 금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후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황금 불패 신화를 믿고 빚까지 내서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하락세에 적잖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관 일부는 여전히 2026년까지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황금 랠리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금값이 떨어지자 중국 대륙 내 금괴 판매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심천 수패시장의 한 금 거래상은 예전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다들 가격만 묻고 사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도의 한 금은방 직원도 최근 금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금괴는 사실상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예물이나 장식용 금장식 제품은 그나마 꾸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금값 폭락, 오늘의 금 시세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국제 금 시세는 그램당 889.41위안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값이 5일 연속 하락한 상황으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위안이나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주 최고가는 그램당 993위안이었고 지금은 거기서 무려 그램당 104위안이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금값이 최고점인 999위안에서 지금의 894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10일 만에 무려 105위안이나 하락한 겁니다. 오늘 심천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제 마음도 그 날씨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혹시 저처럼 950위안, 960위안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공감하는 분이 계시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말도 하기 싫습니다. 어제 금값이 935위안에서 930위안으로 떨어졌고 저는 930에 조금 매수했고 925에도 매수하고 920에도 추가로 샀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에 제 평균 단가를 925위안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어젯밤 늦게 금값이 91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떨어졌으니까 오늘 아침엔 조금이라도 반등하겠지. 그럼 손해만 안 보면 어제 산 거 그냥 팔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905위안까지 내려갔네요. 이제는 정말 추가 매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램당 900위안이 되어도 더는 사고 싶지 않아요. 금값 하락 소식은 순식간에 중국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금 투자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은 도박이에요. 그건 마치 폭탄 돌리기 같아서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끝내 손해를 보는 구조죠. 사람들은 오를 땐 몰려들고 내릴 땐 도망가 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 판매 종사자들은 요즘 소비자들이 훨씬 더 신중해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자 더 떨어질까봐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상반기의 폭발적 매수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올해 상반기 금괴 금화 소비량은 전년 대비 23.69% 증가해 총 264.242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고점을 유지하자 투자 심리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무게와 순도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디자인, 가치감, 가벼운 중량의 금장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등 주요 도시에는 이른바 소중량 금장식 제품의 매출이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금괴는 한 개에 50g, 한 세트가 5개 들어있어서 총 250g입니다. 그 당시 가격은 여기 영수증도 있거든요. 라오프 황금에서 구매한 건데 50g에 27,500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500위안을 5를 곱하면 137,500위안을 주고 이 한 세트를 샀던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올해로 38살이신 분들, 젊은 여성이나 사회초년생이 아닌 35살 이상이라면 손에 5만에서 10만 위안 정도, 많지는 않더라도 10만에서 20만 위안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과소비만 하지 않고 부부가 성실하게 가정 꾸려가며 살고 있다면 이 정도의 여유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작년에 이 돈을 꺼내서 저처럼 이 금 세트 하나를 137,500위안에 그램당 550위안에 샀다면요. 지금 제가 이걸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절대 지금 금값으로 팔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램당 1,000위안은 돼야 팔겠죠. 실제로 올해는 1,000위안까지 금값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램당 1,000위안에서 구매가인 550위안을 빼면 그램당 450위안의 이익이 나는 셈이고 이걸 250g으로 계산하면 1년 만에 총 11만 2,500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블로거 혜미 씨는 작년 손에 10만 위안이 있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 경우 지금도 여전히 차가운 10만 위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 돈으로 금괴를 샀다면 지금쯤 20만 위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혜미 씨는 이어서 그 금괴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건 단순한 금이 아니라 알을 낳는 암탉과도 같은 자산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지금 금을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신이 금 100g을 그램당 900위안에 샀다고 해보세요. 총 9만 위안을 쓴 셈이죠. 그런데 금값이 그램당 800위안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뭘 그리 괴로워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여전히 100g의 금입니다.
한 그램도 줄어든 게 없잖아요. 반대로 금값이 그램당 1000위안으로 올랐다고 해서 막 기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100g의 금을 갖고 있을 뿐 한 그램도 더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오르든 내리든 변하는 건 단지 법정 화폐로 환산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팔지도 않았잖아요. 이익이든 손해든 그건 실제로 팔아서 정산될 때 비로소 진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등락은 그저 뜬 구름 같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중간의 오르내림에 마음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 혜미 씨는 황금은 당신의 돈이 다른 형태로 당신 곁에 머무는 방식이에요. 매일 금목걸이나 팔찌를 착용하고 외출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게다가 이런 금 장신구는 우리 여성들의 개인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기분이 안 좋거나 남편과 다투었다면 금팔찌 몇 개만 들고 나가도 돼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금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결국 저축입니다. 제가 지금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비 욕구가 있어요. 돈을 벌면 기분 좋고 돈을 쓰는 것도 당연히 즐겁죠. 제가 금을 안 산다고 해도 뭐라도 다른 쓸데없는 걸 사서 결국 돈은 없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차는 처음 출고가가 170만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하지만 금은 달라요. 이 금괴는 몇 년 전에 8만 위안에 샀는데 지금은 15만 위안입니다. 무엇이 금보다 가치가 잘 보존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금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매달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금을 사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과거엔 매달 소비품을 샀다면 이제는 금괴, 금 목걸이, 금 반지를 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넘어 즐겁게 돈을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무통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완벽한 방식이 있을까요?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금 장신구는 착용도 가능하고 지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약간의 가공비만 내고 다른 스타일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금은 바로 현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아둔 금은 나중에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1인 방송 운영자들은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뛰어나다고 강조하지만 중국 본토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은 반드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금 시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금 흐름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였습니다. 8월 말 이후 국제 금값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10월 20일에는 런던 금 선물 및 현물 가격이 온스당 4,381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누적 상승률이 무려 70%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가 지난 후 10월 21일 현물 금 가격은 무려 5.3% 급락하고 온스당 4,125.22달러까지 떨어지며 2013년 4월 이후 최대의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을 매수하며 추가 진입을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의 방식까지 동원해 레버리지를 더욱 확대하여 금 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 여사는 역시 여러 금융 경로를 통해 소비자 대출을 신청했고 최대 투자 금액은 3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화남 지역에서 IT 업계에 종사 중인 임 씨는 몇 달 전 고향에 놀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전액을 금 시장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본인의 수입과 예금 중 절반 이상을 금 자산으로 바꿔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대륙 경제학자 마광원 씨는 도우인 플랫폼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이상적인 투자 수단은 아니다. 일반인이 대출로 금을 매수하고 레버리지를 더해 투자하면 위험이 매우 높다. 금값이 하락할 경우 손실은 배수로 확대될 수 있다. 예로 2008년 금값이 온스당 1,900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거의 1,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음을 들며 금은 조정이 올 때 대체로 반토막 수준의 조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상해에서 한 금은방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스스로 감옥에 가기를 자청한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한 남성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왼손에는 봉지를 든 채 한 중국 황금 매장으로 들어가서 진열대를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매장 밖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흥목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26일 오전 10시 55분경 상해 포동 공안분국은
한 남성이 강신로의 한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경비원의 협조 아래 37세 남성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매장 내 상품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 씨는 법에 따라 형사 구류 중이며 사건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중국 SNS에서는 즉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며 감옥에 들어가 밥이라도 먹으려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강도는 명분이고 감옥행이 진심이다 라고 비꼬았고, 일부는 이 시국에 대낮에 금은방을 털다니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망친 행동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그는 어쩌면 일부러 체포되길 원했던 것일 수도 있다며 이제는 다리 밑에서 잘 필요도 없겠네 라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원래는 장이 열리면 금값이 960위안, 970위안까지는 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개장하자마자 하락했고 920에서 930위안까지 밀리더니 오후 현재 시점에서는 920위안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표 발표가 끝난 직후 금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월요일 개장 후엔 960, 970쯤까지 오를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은 화요일에 나올 빅데이터, 즉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 결정되는 그 발표를 위한 사전 조정이라고요. 지금 금값이 하락하는 건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서 조정이 들어오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내일 그 수치가 발표되고 나면은 금값이 1000위안을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시 960, 970선으로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 하락 때문에 이미 손을 놓은 분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절대 허둥지둥 손절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신천에서 지내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은 부모님께 얹혀 사는 캥거루족도 아니고 매일 집에서 쓸모없다는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 특히 지금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사는 이들도 많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윗세대인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또 아래로는 아내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에요. 가정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어도 감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정작 본인은 누구 하나 의지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촬영 감독님, 이쪽 상점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예전의 사정 동단가입니다. 한때는 인파가 넘쳐나고 가게 하나 얻기도 어려운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정에서 오래 산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 거리, 예전엔 불빛이 반짝이며 활기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쓸쓸하고 인적도 드문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의 그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번화함이 이제는 역사의 강물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네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차가운 거시 지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중년부터 청년까지 여러 세대가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 쇠퇴입니다. 실업의 확산, 대규모 구조조정, 중년층의 생계 위기는 경제 침체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각 세대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심천마저 사상 초유의 경제 혹한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의 주요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적자율은 무려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민영 기업은 문을 닫으며 상업 활동은 침체되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첨단 기술 산업조차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10년 전 심천 인구가 막 1000만 명을 넘었을 무렵 길거리 노점 식당들은 새벽 3시까지도 손님이 바글바글했고 부흥가에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걸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심천 인구는 거의 2000만 명에 육박하다는데도 도시는 왠지 조용하고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부안의 성중촌도 예전처럼 사람 냄새 나는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심지어 해안성, 동문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붐비던 상권들조차 점포 양도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심천에 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보다 4살 많은 여자친구와 함께 길거리에서 잡곡전병을 팔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륜차를 가게 앞에 잠깐 세워두었을 뿐인데 곧바로 보안요원이 달려와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주차비 300위안을 내지 않으면 차를 그 안에 세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건물주와 한참을 협의한 끝에 어쩔 수 없이 300위안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비용은 월세 1,400위안에 주차비 300위안, 거기에 수도세, 전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0위안은 나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천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달에 적어도 10,000위안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이곳에 머무르기 힘듭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지금은 그냥 관리비만 내주시면 돼요. 임대료는 안 받을게요. 1위안도 안 받는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 자리는 100만 위안은 그냥 날아갔네요. 앞쪽에 좀 더 넓은 가게는 300만 위안도 좋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거리 전체에 어느 한 곳도 임대된 가게가 없네요. 이 정도 조건의 상가들을 전부 합치면 제가 보기엔 총액이 1억 위안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죠. 가게 유리창에 여전히 임대문의 전단이 붙어 있어요. 우리 저기 적힌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해 볼까요? 임대료가 과연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물어보죠.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심천의 분식집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오늘 근처에 있는 분식집 2곳이 영업을 중단했길래 저랑 남편은 오늘은 손님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식재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장사를 했지만 손님은 정말 눈에 띄게 적었어요. 3명이서 10시간 넘게 가게를 지켰는데 매출은 고작 943위안밖에 안 됐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바위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건 상가뿐이고 가게 주인들은 마치 물 흐르듯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이곳에 다시 와봤는데 기차마저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브랜드 매장조차 버티지 못했다면 이 근처 가게들 중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심천의 부동산 시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매우 조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하루에 몇 건씩 거래는 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거래량이 낮은 수준이고 중고주택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과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북경에서 3년간 북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심천으로 이사해 정착하려고 결심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클 줄은 몰랐어요. 북경에서는 월급이 10,000위안을 넘었는데 심천에 오니까 고작 몇천 위안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급여 수준의 격차,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직장 문화도 너무 다르고요.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속았어요. 방금 막 면접을 끝냈는데 호스 직핀에는 급여 8,000위안에서 13,000위안으로 적혀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 기본급은 5,000위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센티브 별도 지급이래요. 이젠 디자인 직무까지 이렇게 온갖 꼼수가 판치는 건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심천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처음으로 상가가 나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남상구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심천의 진짜 도심입니다. 이 5개의 상가는 이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는 원래 새빵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 수리, 그리고 2개는 구멍가게, 마지막 하나는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상가들은 제가 사는 동네, 우리 집과 가까웠고 모두 다 1층 상가였습니다. 그중 3개는 올해 설 때부터 임대를 중단했습니다. 가게가 정말 문 닫기 직전이에요. 예전에는 노점에서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도시관리원에게 단속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게를 하나 차려보자고 마음먹고 몇천 위안을 들여서 상가를 얻었는데 하루 매출이 고작 몇백 위안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는 노점에서 대충 장사해도 하루에 1,000에서 2,000 위안은 나왔는데 이제는 가게 하나 열려고 큰돈 들였는데 정작 하루 매출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들어오는 몇백 위안 매출도 대부분 예전에 노점할 때 단골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손님들마저 없다면 하루 매출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을 거예요.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심천 경제가 무너졌다, 더는 버티지 못한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호북에서 광동으로 막 일하러 온 한 네티즌은 오늘 막 광동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 했는데 길거리 곳곳에 노숙하는 형님들이 넘쳐난다면서 지금 광동 지역 경제는 정말로 침체된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청년들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거리에 일자리를 잃고 노숙 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글 마지막에 여기서 과연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끝내 일을 찾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심천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적막하고 한산한 분위기예요.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건 디디 운전기사나 배달 일을 하는 운전기사분들 뿐이고 그 외의 직종 중에는 월급이 너무 적은 일자리도 많아요. 한 달에 4,000위안 정도 벌면 월세랑 수도 전기, 요금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저는 심천에서 회사 설립 대행이랑 회계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천이 올해 안에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을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업종, 회사 설립 대행, 회계 대행, 또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왜 사람들은 광주의 60% 자영업자들은 202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까요? 저도 한번 과감하게 예측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실제로 자영업자 중 약 60%가 2025년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을 쉽게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광주의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을 가보세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5명이서 8그릇의 밥을 나눠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어떻게 나눠도 굶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10명이서 2그릇의 밥을 나누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굶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상가거리 풍경도 살펴보세요. 점포양도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 겨우 영업을 이어가는 몇몇 가게들도 실제 수익을 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그만큼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광동 지역은 정말 일하러 오는 도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쪽에서 호텔을 예약했는데 놀랍게도 국경절 연휴 기간에 호텔 요금이 평일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고객 중 한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국경절 마지막 하루 이틀쯤에 심천에 방문하셨는데 당시 호텔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평일에는 호텔 요금이 급등해서 지금은 거의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숙박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할 정도였다고 해요. 보통 중국의 다른 도시들은 국경절 같은 연휴에 호텔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심천처럼 특수한 도시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광주 같은 일선 도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한산해진 걸까요? 저희는 광주에서 담배 주류 잡화점을 6년째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이후에 장사 분위기를 보면 여기가 정말 광저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침체돼 있어요. 저희 가게는 6년 전 3만 위안에 인수했고 광주의 한 도시형 촌락 입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도 두지 않고 부부가 하루 10시간 넘게 교대로 가게를 지켜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가게 문을 여는데 오늘 아침 휴대폰을 켜보니 결제 알림이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밤늦게 새벽까지 가게를 지키는데 하루 종일 판매가 한 건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일어나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물어봐야겠어요. 제 볶음밥 노점이 망하기를 바랐던 분들, 이번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볶음밥 노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상하이에서 광둥까지 내려와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100여 일을 견디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희망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장사가 가장 잘 됐던 날은 하루 매출이 951위안 가까이 됐어요. 그날 저는 이제 곧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근처에서 가장 큰 공장이 갑작스럽게 이전했고 남은 건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공장 몇 곳뿐이었어요. 30개가 넘는 노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엔 유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장사가 안 될수록 노점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한 거리 안에 볶음밥 노점만 7곳, 서로의 눈 속에 비친 건 단 2글자, 바로 과열 경쟁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저희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376일 이를 악물고 버텨왔지만 2025년 10월 10일 오늘 건물주와의 대화를 끝으로 이제는 언제든지 가게를 비워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운영 경력만 8년이 넘는 저희 부부라면 이 중고 매장 하나쯤은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야 그 믿음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배달 전문점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처음에 5만 위안 투자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만 위안에도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두죠. 양도도 안 할래요. 그냥 이대로 두고 끝내요. 며칠 뒤에 고향으로 보내줄게요. 나 고향 안 간다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안 돌아간다고. 가게 문 닫고 나면 고향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게요? 여기선 생활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네가 날 먹여 살려야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중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으면서 대규모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심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지금의 심천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문직 고급 인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심천과 광주의 고가 및 광장, 오피스 건물 뒷골목 등지에 노숙자가 여기저기 누워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건설 노동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거리에 노숙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돗물을 마시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아내에게 일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퇴근했어. 해고당했어. 이번엔 진짜야? 정말 잘렸어. 무슨 일이야? 실직했지. 또 무슨 상황이 있겠어? 갑자기 찍힌 거야?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가 수익이 안 난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우리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자. 일단 집에 가자. 응? 휴가가 막 끝났는데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나도 몰랐어. 오늘 오후에 팀장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더니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7년 동안 운영해 온 회사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300만 위안. 7년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네요. 그야말로 진짜 피 같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안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40세 중년의 나이에 실직했습니다. 이젠 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조림요리 루차이를 팔아야겠어요. 내일 오전엔 아마 다시 배달 일을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오전엔 마땅한 일거리를 못 찾았거든요. 이를 가릴 처지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사람이 가난하고 옷차림이 초라하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친부모조차도 차갑게 대합니다. 지금은 오직 내 아이만이 날 미워하지 않아요. 밤에 늦게 들어가서 얼굴 못 보면 아빠를 그리워하고 집에 돌아가면 제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괜히 감상에 젖을 시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러 갑니다. 동관에 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일은 심천으로 가려고요. 동관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그 답 없는 길을 계속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형편이 좀 나은 공장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내일 심천으로 갑니다. 광주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고 저도 이제 광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인데도 말이죠. 화남성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어쩌다가 전부 문을 닫게 된 거죠? 동관의 윤홍의류 공장에서 작업장 내 컴퓨터 재봉기 200여 대가 모두 멈춰 섰고 직원들은 공장 정문 앞에 모여 대랑진촌위원회와 노동국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다랑진촌위원회가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10월 14일 저녁 6시 35분 광주 상하구 보행자 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금 훔쳤어? 금 훔쳤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 금이 없어졌다고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고요? 금이 36g이나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당신네 저울로 쟀을 때는 53.79g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무게가 올라갔어요. 리모컨으로 조작한 거 맞죠? 봐요. 다시 89g으로 나와요. 30g 넘게 줄었다가 다시 올라간 건데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기가 저희 침실입니다. 도둑은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이 장롱을 열었어요. 위쪽에 서랍이 있었는데 그 서랍 안에 현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작은 금액은요. 이런 건 가져가지 않았어요. 돈이 적으면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이곳은 제 아내의 금 장신구들과 귀금속 같은 걸 넣어두는 곳인데 그건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찾던 은 팔찌가 있었는데요. 그건 훔쳐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두고 갔더라고요. 요즘 도둑이 다시 많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는 사람이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인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사람이 집에 없었는데요. 1층부터 2층까지 옷장이 전부 뒤집혔어요. 옷도 전부 꺼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도둑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은 멀쩡했는데 이걸 전부 부러뜨리고 여기로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현금도 금도 다 가져갔어요. 문 잠금 장치는 망가지지 않았는데 금이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한 여자분이 또다시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밤 1시쯤이었고 수많은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그분의 가방이랑 손에 있던 큼직한 금팔찌 그리고 금반지 같은 것도 전부 빼앗겼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밤늦은 시간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이런 크고 눈에 띄는 귀금속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형님, 저를 이런 조용한 데로 데려오신 거예요? 무서워요. 이렇게 깜깜하고 사람도 없고요. 아유, 형님 이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몇 그램인지 아세요? 형님, 이거 훔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훔친 금은 절대 매입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각 업종이 대공황에 빠지고 많은 시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治安 또한 그에 따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금을 사들이기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금을 훔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훔친 금은 추적이 어렵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중공이 이전까지 국민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던 감시 카메라들이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 기관은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재래시장에서 금시계를 강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손님이 금장신구를 빼앗아갔습니다. 윗옷을 입지 않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따르던 중 갑자기 그 남성이 손으로 종 여사의 금목걸이를 빠르게 잡아채듯 당기며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판매대 위에 있던 복권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복권도 그대로였지만 수납장 안에 있던 복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의 6만 위안 어치의 즉석 복권이 도난당했습니다. 정말 대담하네요. 유리문을 그냥 부숴버리고 훔쳐가다니요.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 명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셨는데 여러 종류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 남성 투숙객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 남성은 이미 체크아웃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옷차림을 바꾼 뒤 아주머니를 살해하고 금 장신구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요즘처럼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시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가짜 장신구를 착용하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진짜이기도 해서 코디에 맞춰 착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착용을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늘은 영광 방면에서 수백 그램에 달하는 금 장신구들을 받았습니다. 요즘 특히 도둑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주변 친척이나 친구가 도둑을 맞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둑들이 노리는 건 다름 아닌 금 장신구입니다. 최근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도둑들까지 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은 반드시 집안에 잘 보관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착용을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황금 장신구를 도둑 맞으셨다고 했어요. 집 안은 전혀 뒤진 흔적도 없고 오직 황금만 사라졌어요. 현금은 손도 안 댔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없고 단서도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의 금은 전부 새 것이었고 평소에도 아끼느라 거의 착용하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금목걸이 하나는 20여 그램, 금 펜던트 하나, 불상 하나 이렇게 총 40g 정도였는데 전부 도난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의 소행 같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했어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왜 친구라고 확신하냐고요. 앞부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시점에 저희 집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려고 저희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창문을 뜯기 시작했죠. 창문을 떼다가 안쪽으로 떨어졌는데도 혹시 집에 사람이 있을까봐 현관문을 두드려 보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치마를 걷고 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집안에 4분 정도 머물렀고 그 영상은 제가 재생 속도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손에 돈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자기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둑 맞은 금액이 총 23,000위안 정도 됩니다. 영상은 모두 보관 중이지만 여기에는 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을 훔칠 때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다닌대요. 그걸로 서랍이나 장롱 안을 막 스캔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금속이 있으면 기계가 띵띵띵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만 듣고도 바로 위치를 알아내더라고요. 정말 요즘 도둑들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듯이 올해 들어 금값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온스당 4,381.52달러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금을 훔치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각종 SNS 플랫폼에서도 치안 악화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동차 도난, 마트 절도, 의류점 무단 절도, 택배 도난, 가정집 강제 침입 등 각종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신발을 집 문 앞에 뒀는데 도둑 맞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인가요? 신발까지 훔쳐가다니요. 그것도 제가 신던 신발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누군가 10켤레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린 끝에 돌아온 답변이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요. 그럼 신발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건가요? 너무 가난해져서 이젠 신발까지 훔쳐야 하는 세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신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양심도 없네요. 남의 낚싯대까지 훔쳐가다니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치더라도 그게 도둑질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요. 오늘 한 손님이 옷을 입어보던 중에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뒤적이다가 손님이 그냥 나가버렸고 그 후에 언니가 CCTV 한번 확인해보자고 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정말 대놓고 옷을 훔쳐간 거예요. 제가 방금 올린 영상 속에 그 여자분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개인 메시지 부탁드려요. 지금은 저희 매장 CCTV로 얼굴의 반쪽만 확인된 상태인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는 보기 어려워요. 내일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고화질 CCTV로 다시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소연 좀 하려고요. 우리 공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도난당했는데 전부 가져간 게 아니라 아마 자기네가 신을 것만 골라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37 사이즈만 가져갔어요. 우리 창고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묶여서 보관돼 있는데 그 중에서 37 사이즈만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발 상자들도 다 망가져 있고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들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빠진 건 전부 37 사이즈예요. 너 채소까지 훔쳐가냐? 훔치지 않는 것이 없네. 정말 당당하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켜본 줄 알아? 어제는 훔치지 않았어요. 어제는 안 훔쳤다고? 어제는 오늘보다 더 많이 훔쳤잖아. 당신 왜 내 차에 들어갔어? 나 안 탔어요. 내 차에 들어가는 것 봤는데. 나 안 탔다니까요. 내 휴대폰 꺼내. 당장 내 휴대폰 꺼내라고. 한 남성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14일에 처음 팔을 훔쳐가셨고 15일에는 2단을 더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3단이면 충분하실 텐데 이제 안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7일에 또 오셔서 파 1단을 더 가져가시더니 이번엔 제 방수포까지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21일에는 또 나타나셔서 이번엔 감자까지 훔쳐가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 이름은 예리메이예요. 그럼 이 소 씨는요? 나 경찰 불렀어요. 이증 씨는 누구고요? 증 씨는 제 친구예요. 잠깐. 그럼 장 씨는? 그것도 제 친구예요. 그럼 이것도 당신 거예요? 지금 남의 물건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영상 찍고 있어요. 정말 이것들이 다 당신 거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럼 안 가져갈게요. 전부 원래 자리에 놔두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진짜 일한다고요? 사람답게 좀 사세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시 돌려놓을게요. 도둑의 간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이렇게 많은 CCTV가 있는데도 배터리를 훔쳐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CCTV가 여기저기 있는데 3륜차 배터리는 바로 여기서 도난당했어요. 이번에 도둑 맞은 건 우리 집 맞은편 이웃집 배터리였습니다. 다들 모르셨겠지만 우리 건물 한 동에는 총 19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6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장 황당한 건 한 집이 2번이나 도둑 맞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CCTV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데도 그 도둑은 겁도 없이 버젓이 훔쳐갔어요. 진짜 간이 너무 큽니다. 이 여성 1인 방송 운영자는 제가 사는 건물에서는 요즘 도난 사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1층 세대는 전동 자전거 배터리를, 2층은 3륜차 배터리를, 3층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도둑맞았고 저는 아예 3륜차 전체를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맞은편 이웃집도 방금 배터리를 도둑맞았고 9층 세대는 벌써 2번이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3륜차, 또 한 번은 배터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이 도둑은 주로 새벽 3시 무렵에 움직입니다. 헬멧을 착용해 얼굴 식별이 어렵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자물쇠를 따고 배터리를 훔쳐 도망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에 불과하며 심지어 떠나기 전에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차량 문까지 닫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너희 관리사무소는 대체 뭐 하냐? 고요. 우리 옆동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리 안 됐어요. 엊그제도 관리비 내라고 연락 오지 않았어? 내긴 뭘 내요. 우리 3륜차 도난당했는데 CCTV 하나도 못 뽑아내더라고요. 그런데도 나한테 관리비 달라고 해요? 내가 더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진짜. 한 여성이 도둑의 표적이 되었지만 기지와 용기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다들 들으셨어요? 돼지고기가 한 근에 2위안밖에 안 한대요. 세상에, 이 돼지고기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저희처럼 제대로 키운 생돼지도 요즘 시세가 안 좋아도 최소 한 근에 외서 6위안은 받아요. 어미돼지 도태할 때도 한 근에 3.5위안은 받았고요. 수돼지를 도태해도 한 근에 2위안 넘게는 받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2위안짜리 돼지고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한 근에 2위안밖에 안 하는 그 고기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북경 돼지고기가 얼마나 싼지 보여드릴게요. 여긴 화관마트고요. 돼지고기만 잔뜩 팔고 있어요. 근데 이 돼지고기 가격 보세요. 앞다리살 한 근에 5.99위안, 뒷다리살 6.99위안, 삼겹살은 7.99위안, 갈비는 9.99위안이에요. 5.99위안. 너무 싼데요. 진짜 싸네요. 이 돼지고기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돼지고기가 한 근에 고작 4.9위안이에요. 피망보다도 싸다니 돼지는 이렇게 많은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더 이상 비웃지 마세요. 더 이상 저를 짓밟지 마세요. 돼지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손해만 보고 너무 힘들어요. 중국은 지금 전례 없는 가격 인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농축산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40% 하락, 소고기는 9%, 계란 가격은 8% 하락했으며 고구마는 건당 0.4에서 0.5위안, 배추는 0.2에서 0.3위안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폭락한 주된 이유는 공급 과잉, 즉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구나 싸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농민들과 상인들에겐 큰 타격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경제 환경도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련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양돈 농가들은 울상이에요. 돼지 한 마리 팔 때마다 300위안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재래시장 돼지고기 가격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속사정을 알고 나니 더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방금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지금 대련에서는 돼지를 한 근에 5위안대에 사들일 수 있다고 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근에 8.6위안이었으니 1년 사이에 30% 넘게 하락. 최근 6에서 7년 사이 최저가를 기록한 거죠. 돼지 키우는 사람들 말 그대로 땅바닥에 눕혀놓고 계속 두들겨 맞는 수준이에요. 요 며칠 사이 속값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폭락한 거죠. 축산 농가들은 이런 가격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산 농가들의 마음입니다. 반년 넘게 고생하면서 좋은 시세만 기다렸는데 기다린 결과가 가격 하락이라니요. 물론 불만도 많고 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건 감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도축장에 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몇몇 농가들은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자며 출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참 씁쓸하지만 너무 현실적이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애써 태어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중앙방송국까지 나서서 주목할 정도예요. 시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팔리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팔려요. 팔리지 않으면 문 닫는 거죠. 며칠 만에 가격이 4배나 떨어졌어요. 진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현재 새우 가격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생수 한 병 값도 안 돼요. 지금 물가가 진짜 싸요. 오늘 마트에서 장 보면서 여러분께 저희 지역 물가를 보여드릴게요. 해남 바나나는 한 근 500g에 2.99위안, 그러니까 3위안. 원래는 한 근에 5위안. 밀감은 1.99위안. 정말 말도 안 되게 싸졌어요. 브로콜리는 평소엔 7에서 8위안, 싸도 5에서 6위안 하던 건데 지금은 4위안. 그리고 완전 대박인 건 흰 무인데 한 근에 0.49위안. 신선한 계란은 더 놀라워요. 지금은 한 근에 3위안 되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2판씩 사가요. 중공 국가통계국이 10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0.2% 하락보다 더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중 도시지역은 0.2% 하락했고 농촌 지역은 0.5% 하락했습니다. 식품 가격과 소비재 가격은 각각 4.4%와 0.8%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2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너무 싸지면 이제는 팔려는 사람조차 없어집니다. 사실상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2에서 3위안, 3에서 4위안 같은 얘기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는 기본적으로 한 바구니당 15에서 25위안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량이 시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 그냥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은 돈을 안 쓰시는 건가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날씨가 추워지면 밀크티, 커피, 케이크, 바비큐 같은 거 많이들 주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서 겨우 26건 했어요. 한 건에 10위안이라 계산해봐도 너무 힘든 수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이맘때는 특히 바비큐 주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다들 바비큐를 안 시키시는 걸까요? 이 한 무더기의 옥수수가 지금은 물 한 병 값도 안 됩니다. 올해 곡물 가격이 너무 낮아서 정말 마음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농민들이 57년 동안 곡남미를 바치고 48년 동안 농업세를 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곡식을 나라에 바쳤고 새 중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국가는 점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농민들은 곡식을 재배하는 일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옥수수 한 무를 재배하려면은 가뭄일 땐 밤새 물을 대야 하고 홍수가 나면 비를 맞으며 배수로를 파야 합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 끝에 수확한 옥수수가 결국엔 한 포대 값이 물 한 병보다도 못한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모두 들으셨나요? 요즘 또 옥수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농민들이 옥수수를 수확해야 할 시기인데 또 가격이 떨어졌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속셈이신가요? 정말 농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비료는 오른다 하면 오르고 곡물은 떨어진다 하면 떨어지고 올해 같은 날씨에 7에서 8월엔 가뭄이 있었고 이제 옥수수가 익어갈 때쯤엔 매일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농민들이 한 무에서 도대체 몇 근이나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 곡물을 팔아서 비료값, 농약값이나 충당할 수 있을까요?
감자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상태 좋은 감자가 한 근 500g에 고작 0.15위안밖에 안 해요. 한 자루에 50근이나 되는데도 겨우 7위안 남짓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2025년 중국의 농업은 정말 참담한 한 해였습니다. 한 1인 방송자가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폭락한 5가지 농산물을 정리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돼지입니다. 가격이 한 근에 11위안에서 5위안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돼지를 팔고 있고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은 어떤 경우엔 채소보다도 쌉니다. 양돈장은 적자가 일상화되고 있고 지금 돼지고기 저지대라 불리는 광서, 운남 같은 지역은 올해도 소규모 양돈 농가 절반 가까이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로스트 새우입니다. 50물을 키웠다가 100만 위안의 손실을 봤고 새우 양식장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예년에는 한 근에 20위안 이상에 팔리던 로스트 새우가 올해는 15위안까지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양식 비용은 한 근당 20에서 22위안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소 한 마리당 800위안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많은 추구 농장은 아예 채소 재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운남에서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덕홍주의 이 씨가 올린 사연을 보았는데요. 그는 500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한 번에 4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500마리 곱하기 800위안은 40만 위안이니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또한 문산주에서는 전체 소 사육장의 30%가 이미 채소 농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채소입니다. 밭에서 썩어버리거나 돼지 먹이로 주는 실정입니다. 시금치, 줄기상추, 대파는 올해 가격 하락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많은 도매 시장에서 채소 가격이 작년보다 20%나 하락했고 밭에 있는 채소는 아예 수확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방송 플랫폼 더윈에서는 농민들이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줄기상추가 대규모로 밭에서 썩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트랙터로 밀어버려 퇴비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지의 많은 농민들이 말하길 사람을 고용해 수확을 하려면 하루 인건비로 150위안이 드는데 채소를 팔아 번 돈으로 인건비조차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손해를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귀족 과일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나무처럼 여겨졌던 고급 과일들이 이제는 썩은 과일로 전락했습니다.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양광 로저 사과와 연안시 석류는 올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양광 로저 사과는 지난해만 해도 한 근에 25위안에 팔렸지만 올해는 몇 위안 수준으로 폭락했고 그마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석류 가격도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많은 과수원에서는 하루 80위안의 수확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과일이 나무에 그대로 달린 채 썩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과수농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빚내서 과수원을 꾸몄는데 지금은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이 돈을 대체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올해 농민들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려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피눈물 나는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올해 외식업 환경이 어떤지 정말 아세요? 지금 거리마다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양도? 또 양도? 폐업. 그리고 또 양도? 보이시죠, 여러분?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곳들은 제가 2022년에 500만 위안을 투자해서 차린 가게들입니다. 여기는 재즈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은 백향과 훠궈 가게예요. 원래는 여러 개의 바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 바들이 바비큐 가게로 바뀌었다가 결국 지금처럼 훠궈 가게가 됐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는 요즘 영업을 중단한 상태예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요. 사실 이 가게도 처음엔 음료 가게였고 나중에 햄버거 가게로 업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숍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가게 안에 앉아 있었는데 손님이 단 한 테이블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가게는 장사 좀 잘 되시나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왜 제 옷가게가 이렇게 썰렁한 건지. 이렇게 오래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10월에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건 처음이에요. 예전엔 장사가 안 되면 날씨 탓이야 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죠. 기온만 좀 내려가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기온도 내려갔고 가을 옷 입을 시기인데도 손님이 없어요. 제 가게에는 옷 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손님이 없어요. 지금은 핑계조차 될 수 없게 됐네요. 요즘 다들 매출이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오후 4시인데 저는 방금 스튜디오에서 돌아왔고요. 오늘 매출은 358위안입니다. 엊그제는 1300위안 넘었고 어제는 600위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겨우 300위안대예요. 이제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가게 직원들이 며칠 전 우연히 제가 올린 영상을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언니, 차라리 1인 미디어 하세요. 부업이라도 하시고 제품 추천 영상 같은 거 찍어서 돈 좀 벌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좀 먹여 살려주세요. 가게는 그냥 이제 포기하고 좀 쉬자고요. 요즘 저는 정말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 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우울합니다. 10월은 정말 애군이라도 낀 것 같아요. 9월보다도 훨씬 장사가 안 됐어요.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본전이나 건질 수 있을지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14년째입니다. 이 가게는 제겐 아이 같은 존재라 정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막상 지금 문을 닫으라면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자니 수익이 전혀 안 나고요. 정말 답이 없네요. 너무 난감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저희 화롱 아이스크림 연강점은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0만 위안을 손해봤어요. 이 영상은 단지 제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언가를 호소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 현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남깁니다. 이번엔 정말 폐업할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고 푸념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 노점 장사까지 나갔어요. 빵을 총 50개 정도 만들었어요. 저는 빵을 팔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케이크를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손님을 유입시켜 보려고 시도해 본 거예요. 처음에는 빵 하나에 3위안 정도에 팔아보자고 했는데 전혀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서 2위안에라도 팔아보자 했죠. 저는 나름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쁘게 장식된 고급 빵은 아니지만 아이들 눈엔 꽤 끌릴 만한 모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학교 정문 앞에서 팔았어요. 정문 바로 앞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격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2에서 3위안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비싸요. 이런 빵이면 1위안이면 되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빵인데요. 이번엔 정말 제가 버티기 싫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돼지 가격은 이미 전면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살찐 돼지인 비육돈 가격도 무너졌고 어린 돼지 자돈 가격도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무너졌어요. 한 집 한 집 연속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대형 축산그룹들 제발 한번 제대로 보세요. 이 사태 다 여러분이 벌인 일 아닙니까? 결국 양쪽 모두 패배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돼지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재래시장에선 돼지고기 세근에 10위안입니다. 정작 사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쯤 되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돼지 가격이 전면적으로 붕괴됐습니다. 비육돈도 무너졌고 자돈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든 지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돼지고기 한 근이 고작 2위안이라니요. 제가 키운 수천 마리의 돼지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판단이 안 서요. 산동성 청도에서 가장 참혹한 건자재 시장 중 하나. 전체 매장이 텅 비었고 모든 상인들의 장사가 완전히 침체돼 있어요. 강서성 남창에서 가장 참혹한 거리입니다. 오늘 호남성 주주시 시장에 다녀왔는데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더 참혹했습니다. 이곳은 복건성 삼명시에서 가장 참혹한 거리입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올해의 사과 대풍년. 하지만 웃는 얼굴 대신 보이는 건 과수 농민들의 근심뿐. 사과 가격은 바닥을 쳤고
오늘은 한 근에 0.8위 아니면 그냥 막 퍼주는 수준이에요. 사과는 결국 양식장에나 줄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들이 그냥 썩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은 완전히 폭락했고 농민 말로는 한 상자에 12안 혹은 한 근에 1.5위안인데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네요. 사방천지에 깔린 게 전부 사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